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명예교수로 있는 박명수입니다. 오늘은 이승만과 재헌국회 개원식 기도자인 이윤영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은 재헌국회 때 기도한 분으로서 유명합니다. 한국교회는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님께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혼자 나라를 세운 것은 아니죠. 그를 돕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승만 박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해방공간에 있어서 이승만 박사를 도운 기독교 목사님들이 여럿이는데 함태영, 이윤영, 배은희, 이남규, 박용희, 이규갑 이런 분들이 이승만 박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이승만 박사를 도운 분이 바로 이윤영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 대한민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윤영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241회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배은희 목사님이 131회로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와준 중요한 두 분 목사님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분은 이윤영 목사님이고 한 분은 배은희 목사님입니다. 이윤영 목사님은 북한에서 월남한 목사님이시고 배은희 목사님은 남한에 계신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사실은 이승만 박사의 최측근에서 이승만 박사님을 도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은 측근에서 이승만 박사를 도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께서 초대 내각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목사님을 그의 정치적인 파트너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윤영 목사님의 그 삶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조만식 선생님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조만식 선생님이죠. 이분과 더불어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월남 이후에는 이승만 박사와 함께 대한민국 거헌국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기도 개원식에서 이승만 박사께서 이윤영 목사님을 불러서 당신이 기도함으로써 이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재헌국회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서 시작된 나라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윤영 목사님을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준받지는 못했어요. 국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두 번이나 더 이윤영 목사님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50년에도 지명을 하고 52년에도 지명을 하고 아깝게도 이 세 차례 다 국회 인준받는 데서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세 번씩이나 이윤영 목사님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그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 강의는 북한에서 이윤영 목사님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 뒤에는 월남에서 이승만 박사와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월남에서 월남인들의 대표들의 모임인 조선민주당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순서로 제 오늘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북한에서의 이윤영 목사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평양은 한국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해방 직후에 북한 정치를 보면은 평양에 있는 두 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인 남산현교회고 또 하나는 장로교인 산정현교회예요. 남산현교회에 이윤영, 박현숙, 홍기주 이런 분들이 중요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홍기주는 나중에 이제 북한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박현숙 씨는 월남에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현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현교회 장로님이었고, 그다음에 김동원 씨, 이분도 산정현교회 장로님인데 월남에서 초대 국회의 부의장을 했습니다. 오윤선 씨, 예,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 두 교회가 그 감리교인 남산교회와 장로교인 산정현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해방 직후에 북한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윤영 목사님은 저 남산현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조만식, 김동원, 오윤선 이런 분들이 산정현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윤영 목사님은 남산현교회의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은요, 1890년 평북 연변에서 출생을 했고 감리교 목사로 이북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에 소위 혁신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감리교회를 일본 감리교회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감리교 밑에 한국 감리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 감리교 인사들 가운데서는 우리 감리교가 일본 감리교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윤영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 왜 한국 감리교가 일본 감리교 합하냐. 그래서 소위 혁신교단의 반대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도 싫어하고 그 혁신교단 감리교에서도 싫어하죠. 그래서 결국 그 남산현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님은 일제와 싸우다가, 그리고 친일 기독교와 싸우다가 추방되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감독일을 했다고 그래요.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일제 말에 그러니까 일본과 싸운 경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죠. 해방 직후에 활동하는 모든 분들은요, 대부분 다 일본과 싸운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해방된 다음에 북한에서 이윤영 목사님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먼저 조만식 그 장로님이 평북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말이 평북건국준비위원회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 단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이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평양을 포함하는 평북건국준비위원회는 북한의 핵심적인 정치 단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조만식 장로님이 위원장이고 이윤영 목사님은 지방부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와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인민정치위원회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바꾸어진 조직에 있어서 위원장은 역시 조만식 장로님이고 부위원장은 공산주의자 현준혁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부위원장은 이윤영 목사님.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님은 인민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조만식 장로였고요. 이 당시에 저 단체에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같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의 이름이 워낙 높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식 장로님, 그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을 그 위원장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현준혁,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 이윤영,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공산당들이 장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하나인 힘을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의 그 세력에 대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선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1945년 11월 4일입니다. 역시 당수는 조만식 장로고 부당수가 최용건이 누구냐면은 북한에서 김일성 다음으로 사실 빨치산의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 이윤영.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님은 조선민주당의 두 번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조선민주당이 창당되니까요, 북한에서 아주 대대적인 환호가 일어났습니다.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희망을 잃었는데, 조만식 선생이 조선민주당을 창당을 해서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원이 약 50명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공산당 당원 숫자는 4,5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원의 숫자보다도 몇 배입니까? 100배가 많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조선민주당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조선민주당에 대거 열심히 참여해서 이 나라를 공산당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공산당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정말로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저런 것을 총칼로 막고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민주당은 우길승천의 기세로 팔방에 전파되어 조직되었다. 기독교인, 상가, 일반인 등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입당했다. 진남포, 겸이표, 사리원, 황주, 연변 등지에서 시당, 분당을 조직하였는데 거의 물 끓듯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조만식 장로님과 더불어서 이 조선민주당을 이끌던 분이 바로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신탁 통치를 결의를 했다고요. 이 소식이 북한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만 앞으로 소련과 미국이 합해서 만들려고 하는 임시정부의 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소련의 아주 기막힌 괴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익들은 거의 다 신탁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 곧바로 독립이 돼야 되는데 다시 신탁 통치를 한다? 남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면 독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신탁 통치를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원래 신탁 통치를 반대했는데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뭐라고 생각을 바꿨냐면은 만일 신탁 통치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신탁 통치를 수용을 하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나라 건국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우익들을 다 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괴계로 신탁 통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술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지 간에 이윤영 조만식 장로님은 조선민주당과 더불어서 우리는 신탁 통치를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미 독립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한 어떤 문서에도 우리를 신탁 통치한다고 하는 내용은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이로 선언에도 이제 일본의 잔악한 악정에서 조선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거기에 신탁 통치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만희 선생님이 그 소련에게 얘기했어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약속을 했지 신탁 통치를 얘기한 적이 없다. 이것은 위반이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은 미국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네와 우리가 다 똑같이 신탁 통치를 결의를 했는데 북한은 다 신탁 통치를 주장을 한다. 찬성을 한다. 그런데 남한은 왜 이렇게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투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요. 조만식 장로님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니까 그를 가택에 연금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신탁 통치 지지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데모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조만식 장로가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고 하는 소식은 숨기고 찬성하는 얘기만 많이 하면서 남한에 대해서 왜 남한은 이렇게 반탁 운동자들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모두가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 소련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을 좋아한다. 연합군에게 맡기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식의 얘기겠죠. 이때에 이승만 박사의 친구인 구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북한에도 반탁운동 지지자가 있다. 지금 소련이 그것을 감추고 찬성만 얘기하는데 북한에도 반탁운동 지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 그래야 반탁운동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우익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승만 박사와 김은구 선생은 공동으로 서명을 해서 김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이 김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몰래 가서 조만식 장로를 만나서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고 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와라. 그러면은 그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은 북한도 반탁 운동이 강한데 그것을 공산당들이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공동으로 서명을 한 그 문서를 가지고 김욱이 북한에 가서 조만식 선생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조만식 선생님은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조만식 선생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조만식 선생님이 나는 분명히 신탁 통치 반대지만은 내가 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가 있다. 우리 조선민주당에는 부당수가 있는데 그 부당수에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욱이 다시 이제 부당수인 이윤영 목사를 찾아가서 이윤영 목사에게 서명을 받은 거예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의 민의를 직접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선전만 듣고 북한 이 실정을 얘기하면 안 되고 북한 사람들의 진짜 민의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나 김구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가 이 김욱을 통해서 북한에서 보내는 보고를 보면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하고 북한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 임시정부 그리고 그 주석인 김구 선생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 전체 기독교인들은 조선민주당과 함께하고 있다. 조만식 장로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이윤영 목사와 또 조만식 선생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한치 오차도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적어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그래서 김욱에게 이 문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비밀스럽고 위험한 것이죠. 상당히 비밀스러운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 김욱한테 그런 문서를 보내라고 김욱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국제사회에 북한에도 반탁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 북한에서 온 그 이윤영의 편지, 그러니까 조만식 당수를 그 대리해서 이윤영 장로가 이윤영 목사가 쓴 편지를 공표를 했어요. 상당히 큰 거죠. 북한의 조선민주당 부당수가 북한은 사실은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냐고 남한에 있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이승만 김구 선생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의 문서니까 상당히 그 파급이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 이 문제를 공포를 하니까 이 소식이 북한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윤영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신탁통치 반대하고 공산당 반대한다고 하는 그 문서를 썼다고 하는 것이 남한신문에 났다. 그래 당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빨리 월남을 해라. 그래가지고 1946년 2월 초에 북한을 떠나가지고 2월 21일 날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조선민주당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거의 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조만식 장로는 그 집에 고려호텔에 연금되어 있고 나머지 지도자들도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북한에 있다가는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에 살 수 없으니 월남을 하자. 그래서 조선민주당의 중요한 인사들이 1946년 2월에 대거 월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북한에서 조선민주당은 이제 그 공산당의 그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윤영 목사님이 월남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남에서 제일 먼저 그 이윤영 목사님이 한 행동은 뭐냐면 38선 철폐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통일을 원하고 민족주의자들은 이승만 박사랑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우파와 기독교를 반통일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해방 직후에 38선이 갈라졌을 때 38선 철폐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이승만 박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가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에 2월 달에 내려왔는데 3월 달에 무슨 행사를 했냐면 38선 철폐 요구 국민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열었어요. 물론
이것은 북한 사람들이 주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들이 주동을 했고 또 문봉재, 최기은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이승만 박사에게서 그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성동중학교에서 이 행사를 했고요. 후원은 대동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은영 목사가 북한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38선 철폐 운동을 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고향을 두고 내려온 사람들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38선을 철폐해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은영 목사는 뭐라고 거기에서 연설했느냐? 38선 철폐가 없이는 완전한 독립이 없다. 통일,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운동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해방 직후 우익은 38선 철폐를 얘기했는데 좌익은 38선 철폐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선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익은 선 38선 철폐, 그 다음에 후 정부 수립 그렇게 얘기했는데 좌익은 선 인민정부 수립, 그 다음에 통일. 먼저 인민정부가 북한에서 완전히 세워진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남한도 점령을 하면은 통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우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저 38선을 철폐하자.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부 선택하게 하자. 그런데 국민투표 하면은 공산당들이 힘이 없잖아요. 또 대중들의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통일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이 해방 직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38선 철폐 대회에서 결의문을 했는데 뭐라고 결의를 했냐? 일본군 무장 해제가 끝난 다음에는 38선을 철폐해야 된다. 원래 일본 38선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소련과 미국이 일시적으로 점령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원래 말에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38선을 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38선 철폐해야 된다. 1946년 3월 달이면 이미 일본군 무장해제는 끝났습니다. 북한에서도 끝났고 남한에서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38선 철폐해야 된다. 소련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남민은 대한민국 대표 민주원을 지지한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1946년에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미 공산당 정부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대립해서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강력한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의 의장이 이승만 박사고 부의장이 김규식이고 총리가 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를 우리는 지지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임시인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월남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특별히 서울 시내를 한 바퀴 삥 돌면서 특별히 여기 정동에 있는 소련 대사관 앞에 가서 소련군 물러가라 데모도 하고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미 군정은요 월남민의 38선 폐지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미 군정은 이제 38선 빨리 철폐하자. 미국은요 38선 철폐를 원했던 거예요. 미국은 원래 한반도를 둘로 갈라가지고 분단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나눠서 자고 하는 것이지 한반도를 둘로 나눠서 두 나라를 만들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월남민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월남민들의 저는 38선 폐지 운동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1946년에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앞으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은 이제 나라를 만들기 전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정부를 만들 대표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 그 대표에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정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조선민주당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승만 박사나 김구의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은 우리는 신탁통치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기에도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주당 조만식 장로를 당수로 하는 조선민주당은 약간의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탁 통치는 반대한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립은 찬성한다. 왜냐하면요,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을 하고 그 임시정부가 그 유엔의 그 대표,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소련, 중국 이런 나라와 협의해서 신탁 통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자동적으로 신탁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먼저 만들고 그 임시정부가 미소와 협의해서 신탁 통치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조만식 장로가 지금 연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임시정부를 만든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북한 대표로는 당연하게 조만식 장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선민주당은 이제 조만식 장로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대표 선출에는 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만식 장로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대표로 정계에 다시 복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가진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윤영 목사님은 그 북한에서는 조만식 장로와 같이 일했고 남한에서는 이승만 박사와 같이 일했지만은 이 약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승만 박사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북한의 조만식 장로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그 정치적인 미션을 이윤영 목사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의 입장은 뭐냐? 반탁 인사는 참여할 수 없다. 조만식 장로는 신탁 통치를 반대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임시정부 앞으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반탁 인사는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신탁 통치 문제는 좀 젖혀두고 모스크바 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만든다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보다 더 큰 틀만 지지하면은 신탁 통치 찬반 이것과는 관계없이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소련은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멤버를 아주 좁게 만들어가지고 반탁인산 참여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미국은 그것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더라도 크게 민주적인 그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만 합의하면은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소련은 말이 반탁인사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거꾸로 말한다면은 반탁인사가 누굽니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인사, 자유진영 인사는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에는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 속셈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은 공산당도 들어와라. 그러나 민주주의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서 상의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소련은 처음부터 한반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 것이고, 미국은 아직도 저 시점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주류를 이루지만 공산당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에 조선민주당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대표 선출을 하려면은요 그냥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조만식 장로를 거기에 보내려면은 그 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북한에 조선민주당이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이미 조만식 장로는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최영권이랄지 다른 사람이 그걸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한의 조선민주당을 만들고 여기에 당수를 조만식, 부당수를 이윤영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한에 있는 조선민주당의 대표로 말하자면 조만식 선생을 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대표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민주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조선민주당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그 조만식 장로를 다시 정계에 복귀시켜서 북한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민주당을 만든 것이고, 그러나 조만식 장로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한에서 조선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윤영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님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월남한 조선민주당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은 월남한 북한민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더 크게 얘기한다면은 북한에 있는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반공 세력을 대표한다, 남한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련은 이것을 부정을 한 거예요. 결국 이제 제1차 미소공유회는 실패했습니다. 소련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만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미국은 그러면은 결국 공산당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서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를 만드는 대표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1차 미소공유회는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당이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을 통해서 조만식 장로를 대표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 거죠. 이제 그래서 1946년 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윤영 목사는 시끄럽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윤영 목사님하고 그 이승만 박사는 어떻게 만나게 됐고 남한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 이윤영 목사님이 북한에 내려올 때 조만식 장로를 만났어요. 조만식 장로가 빨리 월남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윤영 목사가 물어봤습니다. 월남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가 얘기하기를 남한에 내려가면 이승만 박사와 손을 잡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은 말하자면 안창호 계열, 흥사단 계열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요, 사실은 조만식 장로의 여러 수족들이,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흥사단에서 계속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대한민국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윤영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는 이윤영 목사님의 빚이 있어요. 사실은 이윤영 목사님은요, 이승만 박사 때문에 잘못했으면 북한에서 아주 총살 당할 뻔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비밀이 보낸 서한을 남한에서 그것을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윤영 목사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목사를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 이승만 박사의 생각에는 이윤영 목사는 신사 통치를 반대하고 남한의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건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은 또 조만식 장로가 그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윤영 목사님은 그 조만식 장로와 손을 잡고 활동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윤영 목사 개인과 조만식이 손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조만식 장로의 계열인 모든 사람들을 그 이승만 박사와 연결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당시 1946년 6월에 이승만 박사는 무슨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정읍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나가서 이제 한반도에 금방 통일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나름대로 남한만이라도 유엔위원회나 기타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그 힘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런 정읍 발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읍 발언을 한 다음에 이 발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은 새로운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이 내가 말한 정읍 발언, 지금 제1차 미소공유회가 실패로 끝나가고 그래서 새로운 시점에서 새롭게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미소공유회가 잘 됐더라면요, 미국과 소련이 타협을 해가지고 3.8선을 철폐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민주정부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지금 소련이 저렇게 반대하고 그래서 미소공유회가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라도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남한만의 무슨 위원회라도 혹은 단체라도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조직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정언발언을 한 다음에 이것을 구체화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민족통일총본부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민족통일총본부는 한민족의 중심체로서 건국에 이바지한 단체다. 이렇게 이윤영 목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통일총본부가 사실은 이승만 박사의 가장 가까운 친위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의 측근에서 그의 모든 것을 보조하는 일종의 비서실이라고 할까요? 사령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민족통일총본부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야당에서는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이승만 박사가 민족통일총본부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은 민족분열총본부다. 그래가지고 좌익과 우익의 그 고를 깊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윤영 목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사실 북한에는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이미 일종의 정부를 만들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승만 박사가 민족통일총본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윤영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이 이윤영 목사는 바로 이승만 박사가 새롭게 만든 민족통일총본부, 이것이 1946년 여름에 만들어졌는데 이 민족통일총본부, 소위 민통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민통에서 이승만 박사를 도왔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에게는 큰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독립촉성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국민운동입니다. 그래서 각 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촉국민회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김구의 임시정부 세력과 이승만의 독촉중앙회의 세력이 같이 묶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말만 듣는 단체가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와 김구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단체가 독촉국민회의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보다 자기의 리더십을 철저하게 따를 그런 단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통일총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우익단체, 특별히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각종 우익단체, 그 중에 하나가 독립촉성국민회의죠. 독립촉성국민회의도 있고 독립촉성여성회의도 있고 독립촉성중앙회의도 있고 독립촉성 무슨 종교인회의도 있고 기독교인회의도 있고 수없이 독립촉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없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합체를 총지휘하는 것이 뭐냐면은 민족통일총본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윤영 목사를 끌어들여서 실무적인 중요한 일들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 자금을 모아가지고 민족통일총본부를 통해서 각 단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헤드쿼터인 거죠. 총본부니까 헤드쿼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단체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저런 단체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 사령탑이에요. 거기에 바로 이윤영 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는 상임위원으로 거기에서 상근해서 일했고,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로 이승만 박사 매일 거의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부장은 이윤영 목사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부의장이 김구였어요. 또 그 다음에 조민당의 문봉재, 박현숙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1946년 12월 달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민족 대표 외교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위원장이 조소왕,
부위원장이 신익희, 이윤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수왕 신익희는 많이 알려졌죠. 이윤영 목사는 별로 안 알려졌죠. 그러나 저런 단체 한민족 대표 외교위원회라고 하는 큰 단체에 이윤영의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신익희랑 조수왕이랑 그런 비슷한 사람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민족통일총본부를 이윤영 목사에게 맡겨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승만 박사는 이제 1946년 12월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 활동을 했다고요.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자인데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외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 2, 3, 5를 미국에서 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 귀국하게 되는데 그 빈 공간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승만 박사가 있을 때는 항상 이승만 박사가 총재고 김구 선생이 부총재였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승만 박사를 항상 받들고 돕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총재가 떠났으니 이제 부총재가 총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김구가 이승만 박사의 중요한 단체 독립혁명 국민회와 그 다음에 민족통일총본부 민통 이 두 단체를 자기가 장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혁명 국민회의도 자기 산하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민족통일총본부도 자기 산하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의 두 단체를 자기가 이끌어가는 단체의 산하에 넣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민족통일총본부는 이윤영이 핵심이었고 독립혁명 국민회의 여기에는 배은희 목사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목사가 감리교 목사, 장로교 목사가 바로 이 김구의 시도를 막았어요. 결정적으로 막았습니다. 아니 우리 총재가 없는 사이에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윤영이 미국으로 전보를 쳐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승만 박사 김구에게 당신 내가 올 때까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이윤영 목사와 배은희 목사가 이 김구가 이승만 세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킨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박사를 도운 알려지지 않은 두 인물이 바로 이윤영과 배은희 이 두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없을 때 김구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이제 미 군정을 향해서 1947년 3월 1일 3.1절을 기해서 옛날 임시정부 그 김구가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종의 쿠데타 있죠. 그래서 그걸 막 쿠데타를 막 시도를 하는데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승만 박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김구가 지금 1947년 3.1절을 기해서 임시정부를 모태로 해서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를 모태로 해서 지금 그 쿠데타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의 이승만 박사가 김구에게 급전보를 쳤습니다. 김구 씨, 당신은 지금 잠잠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갈 때까지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메시지에 김구가 그냥 자기가 하던 일들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승만 박사는 김구 선생은 그 제2의 쿠데타를 실패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 사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1947년 5월에 그 민통과 독촉, 민족통일총본부와 독립조선 국민회의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김구는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독립혁명 국민회의가 민족통일총본부 안으로 통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조직을 했는데 오세창이 위원장, 이윤영이 부위원장이에요. 오세창이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간판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윤영 그리고 배은희 이런 분들이 독립혁명 국민회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민족통일총본부를 통해서 이제 독립혁명 국민회의를 컨트롤했는데 이제는 민통과 독촉을 수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윤영 목사가 그 독립혁명 국민회의의 부위원장 실질적인 핵심 세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배은희 목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기 보이는 사진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윤영 목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배은희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좌우합작 문제입니다. 좌우합작. 이제 제1차 미소공유회가 실패한 다음에 미국은 좌우합작을 시도했어요. 이제 소련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소련이 받아들일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이승만과 김구는 소련이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소련이 받아들일 사람들을 겉으로 내세워가지고 좌우합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선민주당 이윤영은 말하자면 그 민족통일총본부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와 같이 하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조선민주당의 부당수라고요. 그 조만식 장로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자는 바로 조만식 장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민주당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과 김구는 좌우합작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와 조선민주당 입장은 약간 달라요. 좌우합작 7원칙 중에 1원칙이 뭐냐? 남북의 좌우합작을 주장했습니다. 좌우합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쪽의 좌우합작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파인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좌파인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 좌우합작이겠지만은 북쪽의 좌우합작이라면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좌파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파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조선민주당이 좌우합작을 지지했을까요? 북한도 우파인 조만식을 받아들여서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으로 수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북한은 남한의 북한에서는 남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북한에서는 조만식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왜 박헌영을 박해하느냐, 왜 공산당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은 조만식 장로를 가택 연금시켜놓고 조선민주당을 활동을 못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정말 당신네들이 좌우합작을 하려면은 남한에서만 좌우합작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좌우합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민주당은 남북의 좌우합작으로 남한에서도 좌파 우파가 합작을 해야 된다면 북한에서도 우파를 포함시켜서 조만식을 포함시켜서 그런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민족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조만식 장로가 참여해야 된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조만식 장로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래 참 공산당이 참 묘한 사람들이에요. 남한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이승만 김구도 빼버리고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조만식 장로도 빼버리고 결국 자기들 말만 잘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우합작 문제에 있어서 이윤영은 남한의 좌우합작을 반대하는 우파와는 약간의 생각은 다르지만은 깊은 의미로 따지고 본다면 다 똑같이 민족주의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생각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것이다.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윤영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서 조선민족 통일 총본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입장과 약간 다르지만은 이윤영 목사가 저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나섰다고요. 이런 점에서 이승만 박사도 조만식 장로가 처해 있는 정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 단지 자기 밑에 있는 자기의 측근이 아니라 조선민주당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정치적인 대표자로 수용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47년 여름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도 다시 한번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는 미소공동위원회를 반대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이 나라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요, 제2차 미소공동회의를 놓고 두 가지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소공유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실 한민당이랄지 이런 우파 정당 가운데서도 어차피 미소공동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구 선생은 완전히 미소공유회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도 미소공유회를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뭐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이 미소공유회를 열었으니까 미소공유회가 만일 진행된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미소공유회 안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투쟁할 수 있는 세력 하나하고 미소공유를 반대하는 세력 하나하고 두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소공유를 반대하는 모임의 대표로서는 배은희 목사를 내세워가지고 민족 대표자 대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미소공유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소련에게 더 이상 맡겨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겠죠. 그런데 미소공유가 열리게 돼서 잘해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대표자 모임이 열리게 되면 조만식 장로가 거기에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은영 목사는 조선민주당의 대표로서 임시정부 수립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은영 목사는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 제2차 미소공유가 잘 돼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게 될 때에 그때의 이은영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 있는 조만식 장로를 임시정부 대표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소련이 조금 마음을 열어가지고 좀 우파도 좀 수용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우파 명단을 보니까 너무나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못 세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도 생각할 때 우파를 받아들이되 자기들이 매니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나 사람이 들어오는 한도에서 끝난다면 우파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승만이나 김구나 조만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도대체 임시정부를 자기들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는 방향이 이승만도 들어야 되고 김구도 들어야 되고 조만식도 들어야 되고 미국이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은 못하겠다. 그래서 소련 측이 탁치 신탁통치 찬성하는 사람만 미소공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임시정부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김구 또 뭐 조만식 다 참여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미국 측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모스크바 소련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소련이 주장하는 대로 탁치를 반대하는 사람,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거꾸로 얘기한다면 공산당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만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미소공유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1947년 8월 달에 미국 측에서 더 이상 미소공유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소공유회의 결렬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서 다뤘냐면은 미국과 소련이 다룬 거예요. 근데 소련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소련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은요,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한, 통일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미소공유회 자체를 무효화해버리고 이 단체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은 유엔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 문제는 어디에서 다루냐면은 유엔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자세한 것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유엔이 뭐라고 결의했냐면요, 한반도 전체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어요. 1947년 12월에 유엔 총회가 더 이상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지리하게 끌고 나가면 안 되겠고 이제 총선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스크바 협정 그 회담을 따라서 이제 움직였지만은 이제 그것이 무효화돼 버리고 이제 유엔이 결의하는 결의, 유엔의 얘기에 따라서 이제 총선거를 실시해서 남북의 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북한은 유엔의 총선거 제안을 거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가지를 못하고 남한만 총선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한의 단독정부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유엔이 제안한 제안,
남북한 총선거를 북한이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된 근본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지 남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엔의 총선거를 거부하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남한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정부를 만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승만과 이 민족주의자들에게 너무 분단의 책임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은 잘못이다. 분단의 책임을 물으려면은 북한에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승만 박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은요. 이제 총선거를 실시해서 독립된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체가 독립혁선국민회의인데 이 독립혁선국민회의도 재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총재는 이승만. 이 당시에 이제 김구는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고 남북 협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부총재에서 빠졌어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오세창 너무 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이윤영, 신익희, 그다음에 이청천, 명재세, 배은희 보세요. 여기에 이윤영 목사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 신익희, 이청천, 지청천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런 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정부 수립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독립정부를 만드는 그 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거기에 회장이 누구냐? 이윤영과 박승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유엔이 총선거를 결의한 다음에 독립정부를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윤영 목사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서 이윤영 목사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윤영 목사는 이승만 박사의 측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 선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지요. 원래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수백만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십만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남 사람들이 이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선거는 지역별로 하잖아요. 지금은 뭐 비례대표제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비례대표제가 없었어요. 지역별 선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도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는데 우리는 원래 이 남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거할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 선거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뽑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엔 위원단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에 아무런 지역적인 기반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한반도의 반절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남한에 와서는 아무런 정치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월남민들이 우리는 이런 선거 못하겠다. 선거 보이콧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김성수를 불렀습니다. 한민당의 김성수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 당시에 김성수는 종로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설득을 한 거예요. 김성수 씨한테 뭐라고 설득을 했느냐? 지금 북한에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조만식 선생이 있다. 그분이 이 나라를 만드는데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못 내려오니 이제 그분을 대신해서 이윤영 목사라도 남한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북한 사람들의 민의가 우리 남한 사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김성수 씨가 좋은 분 같아요. 김성수 씨가 바로 이승만 박사의 얘기를 듣고 종로 지역구를 이윤영 목사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의 그 연설이 뭐라고 연설했냐면은 나는 옛날부터 조만식 장로를 존경했다. 그분은 정말로 한국의 칸데오 같은 분이다. 그분이 이 남한에 와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리자격인 이윤영 목사가 이 남한에 와 있으니 이윤영 목사라도 종로에서 나 대신 종로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하고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윤영 목사는 참 김성수 씨한테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윤영 목사가 북한에서 올라만 사람이 재헌국회의원 그것도 종로 갑구에서 재헌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의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제 재헌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5월 31일 날 재헌국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둘째로는 1919년에 목숨 바친 애국적인 우리 동포들에게 감사하고, 셋째로는 우리의 우방 특히 미국과 유엔에게 오늘 있도록 만든 그 위대하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종로에서 새롭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저것을 같이 읽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우리 한국인들의 간절한 소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독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속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통일에 대한 소원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문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은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을 한번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국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정부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추대됐죠. 그리고 부통령으로 조만식 장로가 돼야 되지만 북한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대신 이윤영 목사를 국무총리로 추천을 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국무총리 지명 연설이 있습니다. 저 내용에 보면은 정말로 한반도 반쪽 북쪽 땅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분이 이 나라를 만드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못 내려오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북한 동포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라도 북한에서 오신 분에게 맡겨야 이 나라가 그래도 남북이 같이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윤영 목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가 59표, 부 132표로 부결됐어요. 그러나 부결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는 이윤영을 무임소 장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회부 장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요로서 활동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요, 이승만 박사가 두 차례나 더 해서 국무총리로 지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골석일 경우에는 이윤영 목사 보고 대신해서 이 내각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그런 그 지시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목사를 얼만큼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민족통일총본부에서 같이 일하면서, 물론 조만식 장로와도 가깝다고 하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겠지만은 민족통일총본부를 이끌어가면서 이윤영 목사가 실질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봤기 때문에 저분과 같이 일하면은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저런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윤영 목사의 삶은 크게 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북에서 조만식 장로와 함께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조선민주당의 부위원장을 했고요. 남한에서 조선민주당을 또 이끌어갔고요. 그래서 미소 공유에 참여해서 어떻게든지 조만식 장로를 복귀시켜서 북한 사람들을 대변하게 하고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좌우 합작 시에는 남한에서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면 북한에서도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 북한에서 우파인 조만식 장로가 제외되고 좌파들끼리만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남한에서 좌합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에서는 좌합작을 얘기를 하지를 않느냐 하면서 북한에서도 좌합작을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윤영 목사님과 이승만 박사의 그 관계인데, 비밀서한, 그러니까 비밀리 해야 될 문서를 공개적으로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박사 때문에 잘못했으면은 이윤영 목사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이윤영은 끈끈한 동지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청본부를 통해서 이승만의 최측근으로 등장을 했고, 북한에서 내려왔지만 점점 한국 정치에 중요 중심 인물로 들어서서 신익희랄지 조서왕이랄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누면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승만의 남한 정부 수립을 통해서 북한에도 통일국가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남북 통일에서 통일정부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바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선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남한만이라도 먼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세계로 나가기 위한, 통일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1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단계까지 가야. 그래서 북한도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되어야 정말로 이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이윤영 목사의 통일관이었고, 바로 이것이 이승만 박사의 통일관이었고, 또 이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인들이 가져야 될 통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남한이 먼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1단계는 완성을 했어요. 2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승만 박사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고, 이윤영 목사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